중국이 이렇게 규제해도 네네. 에이, 콧방귀 한번 끼고 아. 하루에 약간 이제 등락은 있어도 네네. 계속 가는 거죠. 기술적인 관점에서는 기축통화 될 수 있다. 전체적인 암호화폐 컨셉이나 기술적인 진화는 꾸준하게 갈 것이다. 또 그리고 앞서서 이제 메타리치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또 메타리치를 또 이 세 부류로 나누셨어요. 네. 그래서 공격형, 또 몽상형, 방어형 네.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이 몽상형과 방어형 투자자인 조금이라도 이 암호화폐 투자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일단 그 세 가지 부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메타버스를 연구하고 또 이런 디지털 기술들 연구하고 강연하고 하다 보니 이제 질문들을 하시잖아요. 이게 암호화폐 투자해야 됩니까? NFT 투자해야 됩니까? 가상부동산 난리라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런 어떤 부의 창출에 대해서 기술을 연결지어서 이제 이해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저는 이분들 한 분 한 분들을 메타리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 하면은 메타리치가 정말 뭐 리치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미 부자인 분들을 메타리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메타 세계의 새로운 기회, 거기다 부의 창출까지 연결해서 생각하고 어떤 구상하고 고민하시는 분들을 저는 메타리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책을 쓰면서 이런 요즘 우리 주변에 흔히 보이는 옆에 팀 동료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예, 아니면은 우리 또 자녀분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또 투자하거나 아니면 투자를 하려고 하는 관심을 갖고 그치만 약간 겁을 먹고 못 하시는 분들 네네. 아니면 저 사람들 너무 부럽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이런 분들을 좀 한번 유형을 정리해보고 제가 이제 느끼는 그리고 제가 경험한 걸대로 토대로 한번 이제 구상을 해봤더니 실제 우리 이제 투자자들이 100이라고 치면은 네네. 메타버스나 이런 NFT 암호화폐에 직접 정말 투자를 하고 적극적으로 하고 계신 분들이 약 10에서 20%더라고요. 아마 주변에 5분 만나시면은 한 분 정도 투자하고 계실 거예요. 한번 느낌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네네. 그래서 이분들을 저는 메타리치 공격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냐면은 아직까지는 초기 시장이잖아요. 그렇죠. 두려움이 많죠. 네네. 그리고 새로운 세계죠. 여기에 공격적으로 들어가서 투자를 직접 실행하고 계신 분들이 이제 공격형인데 사실 이분들은 조금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게 초기 시장이다 보니까 네네. 특히나 요즘 NFT에서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NFT라고 하는 게 또 뒤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만약에 딱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하면은 NFT는 투자 대상으로는 보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책에서도 좀 상세히 표현을 해놨는데 네네. NFT는 물질 세계의 많은 것들이 이 가상 세계에 들여올 수 있어요. 디지털 자산, 가상 자산으로. 뭐냐 하면은 여러분이 예를 들어 막 말하고 떠드는 재미난 영상을 찍었어요. 그것도 NFT화 할 수 있죠. 유명인의 어떤 뭐 축구 선수의 골 넣는 장면을 개인적으로 찍어가지고 그것도 NFT화 할 수 있고요. 또 요즘 이미 선도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예술 작품들, 모나리자의 그림, 그래픽으로 올라오는 NFT화 될 수 있고요. 요즘은 또 학자들이 자기 연구 성과물, 또 최근에 우리가 대선이 벌어지고 있는데 대선 후보들의 또 이런 프로필 사진에 이런 것도 NFT화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인류가 이렇게 돌아가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모든 디지털 컨텐츠가 NFT화 될 수 있는 대상인 거예요. 자, 그렇게 다시 말씀드리면은 NFT라고 하는 것이 투자 우리의 목적으로 접근을 했다가는 무한대로 늘어날 수 있는 이 모집단 속에서 투자의 회수를 못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물론 아주 유명하고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뭐 우리 내러티브라고 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스토리나 사연이 있고 또 이슈가 되고 이런 것들을 좀 운 좋게 사셨다. 대박 날 수 있죠. 근데 그게 얼마가 되겠습니까? 아주 일부죠. 네네. 그래서 요즘 언론에서 아주 과장되게 표현되는 뭐 790억의 우리 비풀의 그 디지털 예술 작품이 팔렸다라든지 경매에서 뭐 이런 것들은 아주 극소수고 그에 내가 그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NFT는 좀 보수적으로, 즉 NFT는 좀 이거를 투자 대상보다는 내가 소유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을 때, 소장의 욕구가 있을 때, 네네. 우리가 과거의 현실 물질 세계에서 소장 욕구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주로 그렇죠. 이제 부유층을 중심으로 네. 경매 시장이 활성화된 것도 내가 소장을 하고 싶은데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거를 비싼 값에 사가지고 내가 소장 욕구를 채우는 게 경매 시장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면은 NFT도 마찬가지로 내가 소장 욕구가 있을 때 그것을 적정한 가치를 지불하고 사는 거지 이걸 되팔 생각으로 하시다 보면은 정말 묶여 있는 자산이 될 수도 있다. 네, 그거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네네. 그래서 메타리치 공격형 분들은 특히나 또 암호화폐 상당히 또 위험하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최근에 제가 이 책을 또 출간하는 시점에 최근에 비트코인 또 많이 떨어졌죠. 많이 빠졌죠. 네, 그래서 물론 뭐 투자하시는 분들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10% 내외 정도 제가 투자금 전체에 하고 있듯이 리스크 테이킹 할 수 있는 부분들. 다만 저는 이거를 제가 투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언제 들어가세요? 뭐 지금 당장 들어가서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네네. 이게 인류 진화 과정에서 이 메타 트랜스포메이션은 아주 큰 가는 거대한 물줄기고 여기에 핵심이 바로 암호화폐가 될 것이다. 핵심 우리 거래 수단, 화폐 역할을 암호화폐가 더 그 비중을 키워갈 것이다라는 측면은 저는 충분히 기술적인 전망으로도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근데 이게 투자의 단기적 투자냐, 중장기적 투자냐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신다면은 사실 개별 분들의 판단에 좀 맡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리치 공격형은 그런 이제 주변 분들의 10에서 20%에 해당되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 조금 조심하시고 안정적으로 가실 필요가 있다. 조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몽상형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이제 좀 어떤 단어를 붙일까 고민하다가 이제 몽상형이란 말을 붙여봤는데 이제 적극 투자자 말고 나머지 80% 중에 한 절반에 해당되는 분들이에요. 네. 이분들은 지금 언젠가는 내가 할 거야. 내가 언젠가는 여기 투자할까? 가상자산, 뭐 가상부동산, NFT, 암호화폐 언젠가는 투자할 거야 하면서 지금 막 열심히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몽상형입니다. 언젠가는 하시겠죠. 근데 뭐 제가 이제 어쨌든 제 책의 내용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즘 이제 지식들을 잘 습득하셔가지고 현명하게 안정적으로 투자를 임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고요. 메타리치 방어형은 사실 뭐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안타깝게도 시대적 대세적 흐름에 별로 관심 없으신 분들 아니면은 이게 너무 위험하다라고 생각하셔가지고 한 걸음 떨어져 있으신 분들 이분들은 아마 5년 10년이 지나도 이쪽에 투자를 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뭐 그건 투자 성향이니까요. 이런 분들도 저는 이것이 단순히 뭐 투기 자금이 몰리고 마케팅 용어고 이런 게 아니라 기술로 인한 우리가 인터넷 세상이 30년 걸쳐서 진화하고 있듯이 이 메타 세계도 10년, 20년 단위로 아마 성장을 할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이 메타 영역의 기업에 투자한다든지 조금 이제 간접 투자죠. 뭐 이런 부분들 펀드에 투자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최소한 관심을 가져보시라.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보통 이제 현재 뭐 몽상형이나 방어형이 제일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도 뭐 비트코인이나 그런 NFT 관련 콘텐츠를 올리면은 사기다 거품이다 그런 분들이 이제 대부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한편으로는 사실 2008년도 그때 이제 백서가 처음 나왔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시장이 커지는 그런 상황에서 단순히 사기다? 이렇게 본다는 것 자체는 좀 힘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고요. 근데 이제 반대로 극단적인 그런 추종자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은 향후에 비트코인이 달러를 대체할 것이다. 뭐 글로벌 기축통화가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교수님의 책을 보면 100%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하셨는데 그 얘기는 반대로 보면 어느 정도는 동의되는 부분이 있다. 너무 예리하신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좀 의외이긴 하거든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 기축통화라고 하는 것이 정의가 지금 달러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전 세계 각자 다른 화폐를 쓰잖아요. 뭐 유럽은 유로화를 쓰고 우리나라는 원화를 쓰고 뭐 일본은 엔화를 쓰고 각자 다른 화폐를 쓰기 때문에 이것을 중간에서 매개할 때 혹은 뭔가 이렇게 거래할 때 중간에 거쳐가는 기준이 되는 통화가 기축통화거든요. 그렇죠. 이것이 이제 달러가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이 기축통화의 자리가 앞서 말씀드린 웹3라든지 혹은 이런 가상세계에 대한 디지털 화폐, 디지털 어떤 수단에 대한 어떤 활용도가 점점 더 커져가면서 이 바로 유형의 화폐가 아니라 무형의 화폐, 디지털 화폐죠. 이쪽으로 지금 많은 흐름이 넘어가고 있고 이 과정에서 사실 암호화폐가 부실을 당겼죠. 그렇죠. 아주 급성장했죠. 근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권들이 경쟁을 펼치고 있어요. 뭐냐면 이제 책에서도 국가별로 좀 자세히 상세히 다뤘지만은 예를 들어 중국 같은 경우에 중앙 집권이 상당히 강하지 않습니까? 강하죠. 아무래도 사회주의 체제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암호화폐가 비트코인이 중국의
40에서 50% 중국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다라고 암암리에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당국은 이걸 통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의 그 국민들의 자산이 되었는데도 네. 이것을 왜 통제해야 되냐? 집권을 위해서죠. 왜냐하면 화폐라고 하는 것이 권력과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이 자본주의 시대에 중앙에서 이 권력을 통제하고 쥐고 있지 않고 다 풀어져 버리면은 급격하게 뭔가 자신들의 권력, 권한이 무너질 수 있다 생각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중앙에서 이 디지털 기술의 흐름, 전환 흐름은 맞는데 중앙에서 이거를 안 풀어주려고 움켜쥐고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움직임이 있습니다. 바로 CBDC라는 거죠.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네네. 해서 우리가 중앙은행이 이렇게 찍어내는 네. 발행하는 네. 화폐, 네. 디지털 화폐 이렇게 보면 되는데 네. 이 CBDC가 결국은 이 디지털 세계의 흐름은 반영은 하되 그 권한은 우리가 쥐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암호화폐와 대적 관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은 암호화폐가 아주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것을 그리고 대세적인 흐름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걸 알면서도 지금 그거를 과감하게 허용하지 못하는 역설적인 상황이죠, 이것도. 네네. 네, 그래서 이 중앙 당국이 지금 이 CBDC뿐만 아니라 이런 암호화폐 규제를 통해서 적절하게 속도 조절을 하고 있다. 제가 그래프로 가지고 왔습니다. 네네. 자, 제가 책에서 보여드린 이 그래프가 바로 이 블룸버그에서 발표한 중국이 암호화폐를 주기적으로 규제했어요. 이것이 바람을 빼는 거죠. 네네. 이 너무 과도하게 이 커지는 게 놔두면은 자신들의 권한이 이제 급격하게 줄어들 수 있으니까 네네. 2017년부터 아주 적극적으로 주기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통제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비트코인 시세도 출렁출렁했죠. 그렇죠, 영향을 근데 받죠. 아마 비트코인 투자자분들 이거 아주 잘 보고 계실 거예요. 근데 최근 들어서 어떤 시장에도 어떤 흐름이 있냐면은 아무래도 또 이쪽 추종자분들이 또 많으시다 보니까 또 이런 일론 머스크나 우리 저크버그도 워낙 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만만치 않은 세력인 거예요. 중국이 이렇게 규제해도 네네. 에이, 콧방귀 한번 끼고 하루에 하루에 약간 이제 등락은 있어도 네네. 계속 가는 거죠. 별로 영향을 최근에는 그런 흐름들 또 그쵸.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바로 비트코인 기축통화가 될 수 있게 다시 원 질문으로 돌아와서 바로 이 중앙의 권력자들, 이 중앙은행 중심의 이런 뭐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비슷합니다. 이런 권력자들이 이것을 흐름은 인정은 하면서도 속도를 늦추고 있다. 이게 권력이랑 다 연결이 되니까. 네네. 자, 그래서 이런 저항이 기축통화로 가게까지 놔두겠느냐라는 거죠. 이제 이런 이 문화적인 거죠, 제도적인 거죠, 정책적인 거죠. 기술의 얘기만을 하면은 갈 수 있다 저는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약간 흘려놓은 게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네네. 기술적인 관점에서는 기축통화 될 수 있다. 보지만 이런 문화적인, 제도적인 혹은 권력적인 관점, 정치적인 관점에서는 저항이 클 것이다. 그래서 이게 5년, 10년 내에 장담은 못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이 암호화폐 내부적인 문제들도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비트코인은 그래도 다른 뭐 이런 알트코인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어느 정도 좀 안정적으로 이 시장이 굴러가고 있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 비트코인의 이슈가 있죠. 이제 조만간 우리 채굴이라고 하죠. 발행이 이제 끝납니다. 네네. 지금까지 약 1,900만 비트가 발행이 됐고 그렇죠. 2,100만이면 끝나요. 네네. 네, 그래서 매년 이제 반감기를 거치면서 매년 그 발행량이 줄어들고 있죠. 네네. 그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은 새로 유입되는 물량들이 없다 보니까 기존에 움켜쥐고 있던 세력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수 있다는 거죠. 고래라고 하죠. 그렇죠. 네, 네네. 고래라고 네. 하죠. 네.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그런 큰 움직임은 없는데 이게 딱 중단되는 몇 년 후 시점에 어떤 액션들이 있을까? 그게 하나의 좀 리스크가 있고요. 그렇죠. 이것을 네. 이제 비트코인 추종자분들은 긍정적으로 또 보시는 분도 있죠. 왜냐하면 이게 레어하니까 네네. 이게 한계가 있어, 제한적이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를 중립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뭐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은 쪽으로 작용할지, 아니 전체 암호화폐 시장도 같이 성장해야 되니까 그런 쪽에서는 또 리스크가 될지 이런 중립적으로 조심스럽게 살펴보고 있고요. 그다음 기술적 한계 부분은 이제 비트코인의 뭐 이런 우리 채굴 과정에서 에너지 문제라든지 탄소 배출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또 이런 아주 무겁다라든지 이런 시간, 우리 이런 암호 증명의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지적이 있는데 여러 또 알트코인이나 또 다른 코인들이 기술적으로 지금 계속 보완이 되고 있죠. 근데 이건 아직 초기 네네. 시장이라 가지고요. 저도 이거를
장담을 할 수는 없어요. 네. 그렇지만은 아무래도 기술적 진화가 계속 거듭되고 있다. 이런 측면들이 한계가 극복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예, 그런 측면에서 전체적인 암호화폐 컨셉이나 기술적인 진화는 꾸준하게 갈 것이다. 예,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답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또 궁금한 게 사실 이게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갈 것이냐 아니면 없어질 것이냐라고 이제 물어본다면 사실 계속해서 갈 것이다라는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이제 동의하기 힘든 부분은 뭐냐면은 이게 이제 통화다? 통화는 이제 일반적으로 돈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돈의 가격이 엄청나게 변동성이 크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한 90몇% 이상의 그 비트코인을 보유한 홀더들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오른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히 통화로 본다는 것 자체보다는 약간 좀 디지털 자산? 가치의 저장 수단? 네. 좀 그런 식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얘기가 좀 많긴 하거든요. 이 부분에서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제가 이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저도 뭐 그거를 이제 점쟁이처럼 딱 점지를 할 수는 없죠. 근데 다만, 이게 기술에 대한 얘기와 그다음에 시장 어떤 그 심리적인 얘기, 그다음에 정책적인 얘기가 다 섞여 있는 거죠. 이게 그냥 기술로 보면은 안정적으로 우리가 거래가 일어날 수 있고, 이런 기존의 화폐를 대체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거기에 장점들이 있다. 뭐 이런 정보의 어떤 그 투명성이라든지 뭐 정합성이라든지 이런 장점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은, 실제 시장이 이런 또 심리적인 것들, 투기적인 요소들이 복합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이 나타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을 또 반대하고 또 이렇게 비판하는 분들은 그런 부분 지적을 하십니다. 근데 저는 이것이 지금 초기 시장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특성이다. 우리가 화폐의 역사를 보더라도 화폐가 처음으로 우리가 금을 대체하는 화폐가 생겼을 때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시장에서 이걸 받아들일까 말까 거부하는 분들도 있고, 그게 이제 지금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정말 지금 당장 뭐 내년 내후년을 예측해 보기보다는 이 암호화폐를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저는 이 큰 방향을 가지고 그 중에서 좀 안정적으로 시장에서 수용하는 화폐들이 어떤 것이냐, 지금 비트코인이 그런 모양새로 가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어떤 암호화폐가 시장에 이제 인정되고 제도권 하에 들어가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 그리고 그런 부분 중심으로 좀 안정적인 투자를 통해서 좀 커버해야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최근 사실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하락하긴 했는데, 그렇죠. 네. 그런 거는 사실 길게 본다면은 네. 뭐 잔파도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그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다만 이제 또 젊은 층 분들을 중심으로 정말 뭐 몰빵을 하시거나 이런 정말 또 대출을 받아가지고 코인 투자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사실은 네, 조금 주의를 좀 드리고 싶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단기적으로 우리가 이게 회복 불능 상태가 올 수 있다. 잔파도에도 정말 잘못 반대로 가는 분들은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네. 그 부분은 정말로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라. 저는 이제 긍정적인,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말씀드리지만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또 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기술적 한계도 말씀해 주셨는데, 일반적으로 뭐 초당 거래할 수 있는 그런 거래 건수라든지, 그 다음에 뭐 전송 속도라든지 네. 등등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대체할 만한 그런 수많은 암호화폐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사실 같이 볼 필요는 있겠네요. 네, 뭐 이더리움이라든지 뭐 최근에 솔라나라든지 등등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도 네. 좀 볼 필요는 있겠네요. 그러면 또 이더리움이 이제 NFT의 기반 기술로 활용되면서 그렇죠. 이런 네네. 활용도들이 좀 달라지고 있죠. 네. 그리고 뭐 솔라나도 그렇고 뭐 리플도 그렇고 이런 대안 코인으로 나름의 또 자기들만의 또 스토리를 만드는 커뮤니티들이 있죠. 근데 제가 뭐 특정 코인을 찍어서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워요. 이게 기술적으로도 이게 어떤 것이 맞다 틀리다, 이 저희 뭐 이제 교수들끼리 아니면 뭐 학계에서 얘기하는 거 다 달라요, 의견들이. 그래서 저도 뭐 이걸 제가 직접 개발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정말 이 화폐가 더 안정적입니다, 이게 대안입니다라고 딱 집어서 말씀드리긴 조심스러운 상황이고요. 다만 전반적인 이제 암호화폐가 더 안정적이고 뭔가 이런 보완하는 측면에서 개발이 되고 있다. 그게 이제 그렇다고 그럼 이전 화폐들이 어느 정도 시장이 형성되는데 그게 단번에 사라지고 이게 대체되고 할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이 어쨌든 화폐로의 개념으로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급등락하는 형태는 뭐 좀 소위 뭐 작은 코인들, 우리 뭐 잡코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거 정말 저는 정말 그 부분은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런 부분은 확실히 너무 투기적으로 접근하시는 안 되고요. 이 대표 코인들, 나름의 좀 어느 정도 좀 규모가 있는, 거래 규모가 있는 코인들은 어느 정도 그래도 이게
상호 작용하면서 갈 것이다. 뭐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큰 틀에서는 사실 뭐 개별 코인 관점에서는 뭐 누가 올라가고 그렇죠. 누가 이제 세상을 네. 알 수는 없지만 네. 확실히 그 물줄기 네. 그걸 따라간다라고 하면 이쪽 산업은 필연적으로 이제 발전할 수밖에 네, 없는 맞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 몽상가라든지 방어형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조금이라도 좀 투자를 해본다든지 아니면은 뭐 연관된 기업에 투자를 해본다든지 이제 그런 식으로 발을 담가놓을 필요는 있다. 그렇게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인터넷 기업에 여러분들 90년대 만약에 90년대 초반에 인터넷 기업에 투자했다면 물론 IT 버블 중간에 있지만 네네. 그 잔파도라고 볼 수도 있죠. 네네. 지금 아마 대박 나셨을 거예요. 그렇죠. 인터넷 리치가 되셨겠죠. 메타 그렇죠, 리치가 그렇죠. 아니라. 네네. 그러니까 이게 뭐 그게 그러면 너무 오랜 기간 아니냐? 생각보다 오랜 기간 아닙니다. 한 20년, 25년 정도 된 거죠. 90년대 중반에 투자하셨다라면은. 그러니까 그게 생각보다 긴 기간이 아니고요. 기술의 진화 속도나 영향력은 더 빠르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2차 함수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네. 이 메타에 대한 기술들, 뭐 가상 세계에 대한 기술들은 그리고 여기 거래되는 수단이라든지 자산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이 10년, 5년, 10년, 20년 후에 어떻게 될지 정말 여러분들 한번 큰 그림을 그려 보시고요. 바로 여기서 좀 안정적으로 투자의 어떤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나가시는 거 이런 부분들이 각자가 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